제가 그 바람직한 연금 개혁 방향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내용은 서론 그리고 연금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공적임금 계획의 쟁점과 기본 방향, 그리고 전략과 방법, 마지막 결론, 이런 순으로 보고를 올릴까 합니다. 연금 제도가 덫에 걸렸다고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 모순의 덫, 중복성의 덫. 연금 제도가 헤어나기 힘든 이 두 가지 덫에 걸려서 후적되고 있습니다. 이 자기 모순의 덫이란 연금 제도에는 노후 소득 보장을 통해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려는 순기능도 있지만 사람들이 반목과 갈등에 휩싸이게 하는 역기능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연금이라는 국가의 온정적 간섭주의 때문에 노후를 안락하게 살아가기도 하지만 세대 내 세대 간의 극한 갈등을 맛보고 있습니다. 연금과 갈등은 참 쌍둥이 같이 따라다니는데 도대체 연금 갈등이라는 게 왜 생기는 것일까요? 이유는 실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 간의 인과성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공적연금은 기본적으로 보험료와 이 연금액 간의 연계성 단절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납부한 보험료는 다른 사람의 연금 재원으로 사용될 뿐 자신의 연금을 위해 적립되지 않죠. 기여 행위는 묵시적 계약에 의한 연금 수급권 획득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세대 간 부양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부가 방식의 연금 제도는 초장기성 보험이라는 특성을 이용해서 후세대에 부담을 쉽게 떠넘길 수 있습니다. 피를 나눈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지갑을 나눠 갖는 것이 쉽지 않은데 얼굴도 모르는 선배 세대를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어줄 후배 세대가 얼마나 있을까요? 인간이 모두 천사가 아니란 연금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사회 연대를 강화하려는 취지의 연금 제도가 오히려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으니 얼마나 역설적인가요? 중독성의 덫이란 연금이란 마약만큼이나 중독성이 강해서 한번 맞들이면 끊거나 줄이기 어렵고, 이런 중독성은 사람들에게 연금에 대한 발전과 허기를 부추겨서 결국 연금 붕괴라는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댈수록 커지는 게 복지제도의 속성 아닌가요? 한번 받기 시작한 것을 그대로 받거나 좀 더 받게 되면 가만히 있지만 줄어들게 되면 참지 못합니다. 결국 연금 제도에 대한 중독성은 어지간해서 끊거나 줄이기 힘들죠. 이런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게 된 연금 제도를 건세기 가장 훌륭한 사회경제제도라고 내세우면서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채택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연금 개혁을 주장하며 선거에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연금 문제는 치유가 어렵습니다. 정책 결정 당시의 사회적 힘의 균형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연금 제도는 정치적으로 힘이 약한 그룹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미래 세대에 불공정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 연금 제도는 이 자기 모순과 중독성이라는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붕괴되고 말 것인가? 아니면 인류 문명이 전쟁을 겪으면서 발전해 왔듯이 연금 제도도 갈등을 극복하면서 지속 가능한 사회 경제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속단할 수 없지만은 비틀거림은 있더라도 헤쳐나가려고 보면 또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지도관 덫에서 헤어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정치 철학자 존 롤스가 말했듯이 사상 체계의 제1덕목을 진리라고 한다면 사회제도의 제1덕목은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빚을 물려주지 않는 것이 더 정의롭고 떳떳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정의로운 연금 체계를 만들어 간다면 노후를 공적연금을 믿고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대 간의 연대의식은 기쁨이 아닌 고통을 나누는 데서 생기죠. 우리가 믿고 있던 그 어떤 시스템도 붕괴될 수 있습니다. 위기가 닥쳐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외면하고 현재 안주하여 변화를 깨하지 않는다면 그 제도는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돌이 저만치서 날아올 때 피해야지 이마에 맞아 피가 나고서야 아픈 줄 알면 안 되겠습니다. 나태한 합의에서 비롯된 관성은 연금 제도의 붕괴를 앞당길 뿐이죠.
연금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연금 신화는 흑상이라고 보입니다. 지금처럼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제도가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형평성, 소득 대체율, 연금 사각지대 문제도 제도의 운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위기에 관해서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1960년에 도입된 공무원연금은 1993년부터 연금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했고, 기금이 급여준비금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2001년부터는 공무원과 정부가 일정일 보험료를 내고 나머지 부족분은 정부가 보전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 2030년경에는 매년 연금 지출이 보수의 33%에 이르게 되어서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 9%, 정부 부담금 9% 외에 정부 보전금이 15%나 되는 기형적인 제도가 될 것입니다. 군인연금은 1973년에 이미 회계에서 적자가 발생했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국가가 적자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도 2029년경에 적자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재정이 어려운 학교 법인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능력도 없어 보이고, 사학연금에 국민 세금을 투입할 명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직업불능 상태가 눈앞에 보이는데도 눈 감고 있는 것은 마치 덜공이 머리만 쳐갖고 숨은 척하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국민연금 역시 내는 보험료보다 받는 연금이 많은 불균형 구조의 제도입니다. 2041년부터 연금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게 되고, 그 후 일정 기간 연금 기금으로 급여 부족분을 충당하다가 2055년 경에 기금이 없어집니다. 기금 소진 후에 2060년경의 균형보험료는 29.8%, 2070년은 33.4%까지 올라갑니다. 현행 보험료 9%의 3배가 넘는 수준이죠. 이 정도라면 부담도 어렵지만 낸 보험료보다 훨씬 적은 연금을 받게 돼서 제도 가입을 아마 거부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형평성 문제입니다. 이 형평성 문제는 두 가지인데, 민관 간의 형평성, 그리고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먼저 민관 간의 형평성 문제는 연금은 공무원이 많고 일시불로 받는 퇴직금은 일반 회사원이 많습니다. 이 둘을 합한 총 퇴직 소득은 공무원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에 임용돼서 30년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을 가정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공무원의 퇴직연금은 총 퇴직연금, 기대연금이 7억 1천만 원 정도 되고, 일시불로 받는 퇴직수당은 7천만 원 정도. 그래서 총 퇴직소득은 7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반면에 국민연금 가입된 회사원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이 2억 5천 정도, 근태법에 의한 퇴직금이 한 2억 원, 그래서 총 퇴직소득은 4억 5천 정도입니다. 결국 7억 8천 대 4억 5천 정도로 공무원이 회사원보다 총 퇴직소득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회사원보다 내는 보험료가 많습니다. 공무원은 기준소득의 18%, 개인이 9%, 사용자인 국가나 지방자치한테 9%이고, 회사원은 9%입니다. 개인 4.5, 사용자 4.5. 결국 공무원이 일반 국민보다 많이 내고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이후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모두 수익비가 1.5배 정도로 비슷합니다. 내는 돈 대비 받는 연금이 한 1.5배 정도입니다. 즉 공무원연금은 민간보다 더 내고 더 받지만 낸 돈 대비 받는 연금의 비율은 비슷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합리적인 차이가 아닌 차별로 인식을 하고 있죠. 두 번째,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인데 이것이 가장 심각합니다. 이 문제는 연금 개입을 할 때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연금 개입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후세대를 갈수록 연금 수익이 불리해져서 이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죠. 기득권 보호 때문에 소급 계획이 어려워 후세대일수록 높은 보험료, 낮은 연금 지급률, 늦은 연금 개시 연령이 적용됩니다. 30년 재직자의 재직 시기별 수익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금의 경우에는 96년 가입자는 2.5배, 그
10년 후인 2006년 가입자는 1.7배, 2016년 가입자는 1.5배로 후세대로 갈수록 수익비가 낮아지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인데 각각 2배, 1.6배, 1.5배로 낮아집니다. 후세대가 선세대 연금 비용을 부담하는 부가방식의 연금제도에서 후세대가 형평성을 이유로 부담을 거부하면 결국 연금제도는 지속될 수 없다고 봅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인데 소득 대체율 하락과 연금 사각지대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40년 만기가입의 연금 지급률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8년에 생애평균 소득의 70%였습니다. 이것이 10년 후인 98년에 60%로 낮아졌고 2008년에는 50%로 다시 낮아졌고 점진적으로 이제 2028년까지 40%로 인하가 됩니다. 공무원 연금도 33년 만기 가입한 경우에 최종 소득의 76%로 단기간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2010년부터 생애 평균 소득의 62.7%로 인하되었고 2015년 계획으로 다시 56.1%까지 점진적으로 인하가 됩니다. 이 젊은 세대 연금은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연금 사각지대가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근로 불안정 계층과 저소득 취업자 계층은 가입 기간이 짧고 기준 소득도 낮아서 은퇴 연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차라리 보험료 납부 없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을 선호하여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납부를 기피하기도 하죠. 결국 공적연금이 물고나무선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연금 신화는 사막의 신기루와 같다고 봅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오아시스를 품고 있기 때문이지 신기루 때문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공적연금 계획의 쟁점과 기본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쟁점은 두 가지인데 모수계획을 할 것이냐 구조계획을 할 것이냐, 또 하나는 기득권 보장 문제입니다. 먼저 모수계획과 구조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금 문제 과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우리는 과거에 온 나라를 들썩이던 연금계획이 끝나면 연금 구조계획 실패, 이번에도 모수계획에 그쳐라는 뉴스를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구조계획이란 기존 제도 틀을 바꾸는 거고, 모수계획은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나 연금 지급률 등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조정하는 것을 말하죠. 왜 모수계획보다 구조계획이어야 할까요? 과거에 공무원연금이 여러 차례 모수계획을 해왔지만 결국 세금의 이주나는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국민연금도 몇 차례 모수계획이 있었지만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단지 연금 수지 적자나 기금 고관련도를 몇 년 늦추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제 연금 계획에서는 더 내고 덜 받는 모수계획이 매번 채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임시방편에 폭탄 돌리기를 선호할까요? 그 이유는 제도의 구조를 바꿀 때 발생되는 이해관계의 조정이 어렵고 막대한 제도 전환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 때문일 것입니다. 모수계획과 구조계획의 내막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 이야기만 나오면 공무원 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연금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들 합니다. 하지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두 제도를 통합해서 일원화하는 구조개혁은 오랫동안 서로 다르게 운영해온 잠금 효과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약속 파기와 기득권 상실에 대한 거부감이 크고 각 제도의 재정 상태가 다른 것도 통합의 장애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신제도와 구제도를 분리해서 연금개혁을 하는 구조개혁 방법은 어떨까요? 기존 가입자에게는 종전제도 틀을 유지하는 모수개혁을 하고 앞으로 제도에 들어올 신규 가입자부터 통합된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이 전략은 당장의 정책 수용성은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가입자의 기득권 침해 논란을 잠재울 수 있고 신제도 가입자는 정책 결정 당시에는 아직 제도 가입자가 아니어서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경우 제도가 개입되는 일정 불균형 목소리를 높이기 원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신규의 보험료가 없어지는 구제도의 재정 문제입니다. 결국
구제도를 위해서는 제도 외적인 재정 이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국가의 재정 투입을 말하는 것이겠죠. 신제도, 구제도의 재정을 통합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 재정 유지가 가능하지만 신제도 가입자의 반발이 클 것이 또 뻔합니다. 내가 낸 보험료가 내 연금 재원을 적립되지 않고 선배 세대의 연금을 지급하는 데 쓰인다면 연금 차별받는 것도 서러운데 내 돈까지 뺏어가니 가만히 있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명목 확정 기여제도, 이제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이라는 이런 방법인데, 보험료가 실제로 적립은 되지 않지만 가상계좌를 만들어서 이를 기초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낸 것은 확실히 책임지고 그만큼은 돌려주겠다. 실제 적립은 안 돼 있지만 이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구조개혁에는 제도 전환에 따른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균형 구조의 고리를 끊고 제도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 확보하려면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적연금의 형평성 문제와 연금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 위해서도 전체적인 틀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이미 오래전에 구조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의 실질적인 차이는 재정부담의 시기적인 차이라고 봅니다. 대체로 구조개혁은 과거부터 이어지는 연금 재정의 불균형 꼬리를 자르기 때문에 개혁 초기 부담이 크지만 장기적으로 재원 부담이 안정화되는 되죠. 반면에 모수개혁은 당장의 부담적으로는 크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재원 부담을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연금개혁은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험료 약간 인상해서 기금 고갈 시기 몇 년 늦추는 것은 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성인병 체질이 되어버린 연금제도를 임시방편에 땜질로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공적연금이 일어나를 내다보면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기존의 틀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기득권 보장 문제입니다. 연금개혁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만큼이나 쟁점이 되는 게 기득권 보장 문제죠. 사실 연금 재정 문제는 향후 가입 기간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보다는 종전 가입 기간에 대한 미적립 채무 해결이 더 큰 과제입니다. 공적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담보하기 위해서 대체로 확정급여 방식, Defined Benefit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연금 수준이 미리 확정되어 있고 나중에 재정 상태에 따라서 보험료가 조정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보험료 인상만으로 재정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금을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보장된 연금 수거권의 불변성만을 강조하면 연금 제도 자체의 부실과 중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연금 수거권을 조정할 때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연금개혁을 할 때 큰 걸림돌은 연금 수거권의 조정이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와 신뢰보호 원칙이 위배된다는 기득권 침해 논란입니다. 먼저 연금 수거권의 재산권적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적연금을 받을 권리는 국가의 사회보장 노력에 의해서 형성되는 급여 청구권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재산권과는 구별이 됩니다. 재산권적 성격이 있지만 부동산이나 채권처럼 자유이사에 따라 관리하고 사용하여 처분할 수 있는 재산권이 아니고 국가의 재정 능력이나 기금 상태, 국민 전체 소득 및 생활 수준 등 기타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여건이나 정책적 고려사항을 종합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폭넓은 형성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금 수거권의 조정이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일까요? 앞으로 받을 연금을 변경하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진행 중의 법률관계를 규율 대상이라는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되어서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받을 연금 지급률을 변경하거나 연동 방식을 조정하는 것이 법 개정 이후의 법률관계만을 규율하므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금지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는 2000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종료된 과거의 법률관계에 새로운 법률 소급 적용하는 것은
뭐 진정 소급 입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급입법 금지원칙이 위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연금 지급률이나 연금 사식을 개정할 경우에는 법 개정 전의 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제도를 적용한다는 이런 경과 규정을 두고 개정 이후의 가입 기간에 대해서만 개정된 제도를 적용을 하죠. 그러다 보니 기형이 발생된 연금 충당 부채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신뢰 보호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금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자체 헌법상의 신뢰 보호 원칙 위배될 수 있습니다. 2000년 공무원연금 개혁 때 연금액 인상 기준을 보수 변동률에서 물가 변동률에 연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이 사항은 연금 개혁 당시 이미 퇴직해서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되었고 이것이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면 헌법 소원이 제기됐습니다. 통상적으로 물가 인상률이 보수 인상률보다 낮아서 그만큼 연금이 적게 인상돼 신뢰 이익이 침해를 받았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제도 변경으로 인한 연금수급자 신뢰와 가치 손상 정도에 비해서 새 입법을 통해 연금 제도를 건실하게 유지하려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공적 연금의 수급권 조정은 제도 변경으로 침해받는 이익의 보호 가치, 신뢰가 손상된 정도와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 판단해서 신중하게 처리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연금 추구권 조정에 있어서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신뢰 보호 원칙도 그렇지만 특히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규정 때문에 충분히 계획이 어렵습니다. 결국 이미 발생된 연금 충당 부채를 개선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연금 인상을 억제하거나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공적연금이 민간연금보다 우월한 게 연금의 실질가치 보장을 위한 물가 연동이지만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때 연금의 일정 부분을 전지하는 소득심사제도를 강화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취업 여부에 따른 연금 형평성 논란, 그러니까 노년의 근로 의욕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어서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낮은 보험료를 납부했다는 이유로 매월 지급한 연금에서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징수하는 오스트리아 같은 사례도 있지만 이것 역시 연금 수급자의 보험료를 소급해서 걷는 것이 쉽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연금 약속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득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후세대 재정부담 능력과 세대 간 형평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금 급여 불가침성만 강조한다면 제도 자체의 부실과 중단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므로 기득권 조정은 피할 수 없고 또 미뤄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기득권 문제는 더 커집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10%에 놓고 합리적으로 정책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연금 개혁을 위한 기본 방향입니다. 공적 연금이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특수주기금은 물론 기초연금까지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른바 공적연금을 재구조화하는 신연금 제도의 도입이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연금 제도는 재정적으로 안정된 연금 제도 확립, 세대 내, 세대 간의 형평성 확보, 공적연금의 일원화를 전망한 연금 계획을 목표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재정적으로 안정된 연금 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흔히 연금 계획이라고 하면 더 내고 덜 받는 계획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국민연금이나 특수직업연금 모두 지난 몇 차례의 계획으로 이미 상당 수준 한계에 다다랐다고 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 보험료 인상 여지는 조금 있는데 수익비가 1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보험료 인상은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연금 지급률 인상 주장이 있지만은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소득 보장 강화 방안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연금 재정이 중립적이면서 실질 소득 대체를 높이는 방향으로 풀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방법으로는 실제 가입 기간을 연장하는 것, 그리고 연금 기준 소득 상한이 지금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좀 인상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한다면
실질적인 소득 대체를 많이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연금 지급률을 계속 올린다면 이건 보험료를 더 또 인상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이제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으로 재정 안정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수로 재정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 연금 받는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연금 재정 악화를 초래한 주범은 수명 연장입니다. 오래 사는 만큼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고 연금 받는 연령을 늦춰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같이 제가 30년 일하고 30년 연금 받는 체제는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진정한 고령자 복지 사회는 충분히 연금을 주는 사회가 아니라 일할 수 있게 하는 사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처럼 국가가 적자를 보전하면 될 것 아니냐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적자 보전이라는 게 온당한 방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세금으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계속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노령인구의 70%가 조세를 재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전 국민 공통의 기초연금을 확대 개편하는 등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 부담이 확충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이나 특수지역연금에서 기초연금 부분을 드러내고 재설계한다면 각 제도는 수지상 등의 원칙이 지켜지는 제도로 다시 재탄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형평성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대 내의 형평성 문제는 주로 민관 간의 연금 격차입니다. 지난 2015년 공무원 연금 계획 때 수익비를 낸돈 대비 받아가는 연금입니다. 수익비를 국민연금과 같이 공무원연금도 1.5배 수준으로 이렇게 맞췄는데 이것만으로는 형평성이 확보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궁극적으로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만 이 또한 생각만큼 단순하지는 않죠. 급여 수준과 재정 상태가 다른 제도를 일시에 통합하면 제도 저단이 충격이 심합니다. 그래서 개혁 전 가입 기간은 종전 제도를 유지하고 개혁 이후 기간부터 통합된 신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경우에 부제도의 미적립 채무 상각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또 필요하죠.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는 연금 개시 기득권 보장 문제 때문에 생깁니다. 통상적으로 개혁사항은 향후 기간에 대해서 적용하고 과거 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제도를 적용하는데 이런 식으로 개혁을 계속하면 후세대로 갈수록 연금 수익가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을 하면 할수록 형평성이 무너진다면 이건 잘못된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기대 이익의 양보가 필요하고 국가도 미적립 채무의 일정 부분을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공적연금이 일원화를 전망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금개혁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신연금 제도 적용을 받습니다. 신제도는 완전한 수지균형 구조 연금제도를 확립함으로써 더 이상 재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야기했습니다. 대략 1층에 국민기초연금 정예비를 지급하는 것, 2층에 소득비리의 국민생활연금, 3층에 퇴직금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1층의 기초연금은 조세를 재원으로 전 국민에게 공통의 정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죠. 현행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균등 부분은 A값을 통합해서 일정액을 지급하되 기존 기간연금 등을 고려해서 조정을 합니다. 2층의 국민생활연금은 보험료 납부를 전제를 하는 소득비례연금으로서 현행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 상당액을 뺀 수준으로 재설계를 하는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3층의 퇴직금은 기존의 근대법에 의한 퇴직연금 제도를 그대로 운영하되 일시금 선택을 폐지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신제도 시행 이후부터는 특수직연금은 국민연금에 통합해서 모든 국민이 동일한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계획 이전 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제도를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기존 연금 수급자와 현 가입자의 계획 이전 기간의 수지 불균형으로 발생되는 연금 적자는 연금 인상 억제, 동결, 이런 조치와 함께 별도의 국가 보전 등을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렵다고 임기연금의 개혁을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제도 전환의 충격을 주려고 해서는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연금 계획을 위한 전략과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 계획을 한다는 미사역의 뒤에는 독지, 부동과 좌절만 있었습니다. 어떻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계획은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획은 무엇을 바꿀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바꿀 것인지 방법론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의 공적연금 계획이 반쪽의 성공에 미칠 수 없었던 것은 합리적인 정책 대안이 탐색이 미흡했으라기보다는 개혁 전략의 부재가 더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비전과 소신을 가진 리더를 확보하고 강력한 개혁 주도 그룹을 형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금 계획은 올바른 문제 파악에 기초한 비전 제시와 소신 있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혁 의지를 가진 인물을 리더로 삼았을 때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연금 정책은 끊임없이 팽창을 거듭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중지시키거나 축소하려 할 때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므로 계획의 권한을 위임받는 강력한 개혁 주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연금 계획의 시동은 걸었지만 계획의 리드가 보이지 않고 개혁 주도 그룹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주권부처는 뒷전에 있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전면에 나섰습니다. 정치 집단이 국회의 특성상 선거를 이식하지 않을 수 없고 원칙과 방향을 정하기 전에 정쟁에 휘말릴 위험도 있습니다. 실제로 특위산하자문위원회에서 16명의 연금 전문가가 머리를 맞댔으나 자기 주장만 하다가 끝났고 특위도 빈손으로 활동을 마감했습니다. 이래서는 계획을 성공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현재 4대 공적연금은 주관부처가 각기 다르므로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등에 계획을 총괄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이끌 비전과 소신을 견지한 개혁 리더를 선임해야 될 것이고 또 강력한 개혁 주도 그룹을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조성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야말로 진정한 위협이 되죠. 연금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도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이 조성되어야 계획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때는 현존한 위기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위기도 부각시켜야 하죠. 연금 파산이 다가오는데도 태평스럽게 낮은 소득 대지를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갈 길이 멀죠. 연금 계획을 위해서는 연금 정보의 공유와 이를 통한 합의 유도가 필요합니다. 개혁은 어디까지나 사회적 합리성에 근거를 두고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을 선택하는 어려운 작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공유된다면 납득도 쉽고 장래를 내다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도 있게 됩니다. 연금 정보의 공유야말로 개혁에 대한 불안, 불신, 불만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4대 공적연금의 제대로 된 정보를 어디서 볼 수 있는가요? 세 번째, 비전을 창조하고 성공적으로 전파해야 합니다. 희망적이고 성취 가능한 비전이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당장의 문제 해결을 실행해서는 개혁을 성공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면 기금 고갈을 몇 년 더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은 임시 방편이지 비전이 아니죠. 확실하고 안정된 연금제도의 미래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계획을 해도 장래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면 누가 계획에 순응하겠습니까? 비전은 공유되고 확산되는 과정이 중요하죠.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설득과 치열한 공론의 과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고도의 노출 전술이 채택되고 전략적인 수사도 적절히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토론의 간담회, 공청회, 교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종합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점진적으로 이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보험료 몇 % 올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연금 문제는 재정 불안이 주된 문제이지만 형평성 문제, 기득권 문제, 사각지대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부위의 개혁만으로 구조적 복잡성을 띈 연금 계획을
온전하게 달성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과거의 연금 계획이 미진했던 것도 국지적이고 인경변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연금 개혁은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것이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금 구조 계획에는 시행을 위한 충분한 준비 기간과 단계적 이행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실행할 수 없는 것은 다음 정부에서 하면 되죠. 계획의 원칙과 방향을 정하고 그것을 입법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연금제도 미래 비전은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계획을 성공시킬 때 달성할 수 있는 미래 사업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미얀마 원주민들은 원숭이 잡기 위해서 아주 단순한 덫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덫은 목이 좁고 배가 볼록한 투명 용기를 사슬에 연결해서 나무미덕에 묶어놓은 것입니다. 용기 안에 크기가 오렌지만 하고 원숭이가 손으로 으스러뜨릴 수 없는 만큼 단단한 과자를 넣어둡니다. 과자를 본 원숭이는 그것을 잡으려고 용기 안에 손을 집어넣죠. 하지만 과자를 옮겨진 채로는 용기의 적절한 목으로 손을 빼낼 수 없습니다. 원숭이는 제 손에 들어온 과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결국 사람들에게 잡히게 되죠. 오늘날 우리들의 연금제도가 처한 현실이 꼭 이런 것 같습니다. 연금 욕심을 움켜쥐고 연금 붕괴의 길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연금에서 기대권이란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기대권이 불과한데 그것은 형편에 따라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후세대가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의 연금을 기성세대 자기들끼리 약속해 놓고 후세대가 그 연금 약속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자식 호주머니에 손 집어넣는 행위만큼 비도덕적이고 치사한 짓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금 계획을 위해 여론조사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물어봐야 뻔한 것이 아닌가요? 금액을 덜 받는 것을 좋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 눈높이 타령하다가 연금 계획은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어물쩍 넘어가 버리지 않았나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미래 세대 이익은 누가 대변할 것인가요? 오로지 정의롭고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찾는 것이 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금 제도에서 현재 중고령 세대까지는 경제적 이익과 부담 체계에서 배분 체계에서 그저 윈윈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후세대로 갈수록 연금은 줄고 부담은 늘어나서 연금 가입이 손해입니다. 화성에서 떨어진 임자보다 사과를 나눌 경우에도 형평성을 다툴 수 있는데 하물며 주인 있는 사과를 나눌 경우는 형평성 의미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모두 천사가 아닌 한 형평성이 무시된 연금 제도는 지속 가능할 수 없습니다. 합리적인 연금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적 연금은 불안, 불신, 불만에 휩싸이게 될 것이 뻔합니다. 1995년 미국 USA 투데이지에서 실시한 사회보장 연금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젊은 세대들은 연금 받는 것보다 UFO 만날 확률이 더 높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국민연금에 대한 젊은이들의 인식이 바로 이렇습니다. 시한폭탄, 낡은 동아줄, 밑빠진 독, 해변의 모래성, 못 받는 돈이라는 거죠. 연금 제도가 처한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영원히 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병산도 녹아 없어질 수 있듯이 언제까지나 우리들의 노후를 책임질 것 같은 공적연금도 붕괴될 수 있습니다. 유리병이 깨지듯 우리들의 연금제도가 산산이 부서지고 말지도 모릅니다. 위대한 변화는 폭풍 전야의 긴장감에서 옵니다. 무언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위기는 위험과 기회라는 두 얼굴을 지니고 있습니다. 연금제도의 운명을 책임질 최고의 계획팀을 구성하고 우리들의 가슴을 울렁거리게 하는 비전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비전 없는 전략은 무모하고 전략 없는 비전도 환상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임기응변식의 계획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